국회는 오늘 밤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 예산안의 동시 처리를 시도합니다. 네, 하지만 두 사안에 대해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시한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이용화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초빙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본회의를 통해서 드루킹 특검 법안과 또 추경 예산안 처리를 동시에 시도를 하는데요. 먼저 드루킹 특검 법안과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여야가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여야가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주장이 크게 그 이견의 폭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전 의원을 뺀 특검에서 빼자고 하는 것은 마치 최순실 특검에서 최순실을 빼자는 말과 같은 꼴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까지 불러온 최순실 특검보다 더 많은, 더 큰 규모로, 더 긴 기간으로 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의가 되는 겁니까? 네, 드루킹 특검 법안을 놓고 여야가 계속해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특검의 규모와 또 기간, 또 조사 대상, 범위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규모를 조금 작게 가져가고 싶어 하는 거고 네. 야권 쪽에서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 사안 중대성으로 볼 때 훨씬 더 좀 키워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지금 이제 생각하는 규모는 내곡동 특검 정도 규모,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그런 정도 규모를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권에서는 이제 최순실 특검 그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지금 이제 서로 지금 이제 이견이 있는 거고요. 네. 특검 규모의 차이는 결국은 특검 대상하고도 좀 관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공동대표가 아니 문재인 대통령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양보해서 김경수 의원까지는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은 그 부분도 부담스러우니 좀 제외시키고 싶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야당과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곡동 특검 또 최순실 특검의 규모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특검보가 2명이고 내곡동 특검의 경우 파견 검사가 10명, 수사기간이 30일 정도였습니다. 자, 야당에서는 지금 최순실 특검 수준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최장 149일까지 해야 된다 하는 건데 지금 뭐 조금 진선미 의원 같은 경우 아까서 저 인터뷰를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지금 뭐 최순실 특검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고 있어요. 이게 그 사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드러난 사실은 이제 김경수 전 의원에 대한 관련성, 의혹, 그런 연루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과거 최순실 특검처럼 그 당시엔 살아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연관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뭐 고위공직자 청와대 수석 그리고 혐의 자체도 뭐 10가지 이상이 넘었었고요. 그런 부분과 다르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또 제 생각에도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로 봤을 때는 최순실 특검처럼 그렇게 수사단 규모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절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은 좀 재논의해야 할 성질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내곡동 특검을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절충과 합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기간이라든가 수사단 규모에 있어서 좀 양보를 하면 되겠죠 서로 간에. 현재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얘기를 하면은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뭐 좀 추경이 문제지. 이 문제는 아마 그리고 원내대표단끼리 이 문제에서 명칭이라든가 뭐 범위 내용 이런 거 다 합의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경수 이름은 안 들어갔다 그래도 이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 행위 이 내용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확대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 내곡동 특검, 뭐 최순실
특검 나오지만 거기서 수사단 규모하고 기간 문제 이 문제를 서로 절충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검과 관련해서 여야가 일단 그 특검의 규모와 기간 면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앞서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수사 대상에 대해서도 의견 차가 크거든요. 어떻게 네.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자와 그 연관한 그런 이제 그 경찰 수사 과정 내지는 이제 지금 재판 진행 과정 중에서의 그 발언들, 진술들 그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네. 여겨집니다. 그래서 특검법도 처음 받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런 정도로까지 과연 뭐 김경수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됐을까 생각하다가 점점 직접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지금 드러나는 상황이어서 더욱더 이 특검법을 좀 받기가 좀 힘들어진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특검법을 받더라도 어찌됐건 최소 규모로 지금 받아야 될 필요성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더 높아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드루킹과 관련해서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구속된 상태인데요. 옥중 서신을 통해서 그동안 김경수 의원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폭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수 의원이 댓글 조작 시연을 직접 봤고요. 또 이 드루킹이 내가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은 뭐 구체적인 말은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매일 댓글 조작 목록을 보고받고 확인을 했으며 베스트 댓글이 올라오지 않으면은 왜 이렇게 안 된 거냐 하면서 다시 물어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김경수 의원 측에서는 오사카 총영사를 줄 것처럼 끌면서 7개월간 나를 농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사카 총영사가 당초에는 드루킹 측에서 요구한 것이었는데 이걸 대신 센다이 영사 쪽으로 방향을 바꿨지만은 이걸 또 거부했었다고요. 글쎄 아주 이 옥중선이 충격적이죠. 네. 특히 지금 이제 뭐 화면에 나온 거 외에도 이제 검찰 경찰의 축소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까지도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적시를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김경수 전 의원과 후보하고의 직접적 연관성을 자기가 직접 폭로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말이 사실이다. 만약에 아니면은 뭐 거짓말 탐지기라도 그리고 대질신문도 자기는 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드루킹의 옥중선에 대해서 우리가 100% 신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하여튼간에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저도 자세히 읽어봤는데 구체적인 장소, 내용, 팩트, 뭐 워딩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아직 김경수 후보 측의 반응은 아직 안 나온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여파가 좀 클 거라고 여겨지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하고 김경수 후보 측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상당히 주목될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이건 뭐 경남지사 후보 문제뿐이 아니라 강남지사 선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론 이 드루킹 옥중선이 나름대로 친밀성이 있다라는 가정입니다. 이거는 그 속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드루킹 측의 일방적인 옥중 서신이었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이긴 합니다만 내용으로 봤을 때 김경수 후보 측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이랄지요. 그런 걸 해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무근이다라고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김경수 의원이 그동안에 이제 설명했던 1, 2차 기자회견을 포함해서 설명했던 부분 중에서 사실은 좀 누락됐다라고 느꼈던 부분들이 이번에 좀 많이 좀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럼 드루킹 사무실에 그러면 왜 갔나? 그러니까 그 바쁜 와중에 대선 국면에 그 부분도 이제 이번에 이제 명쾌하게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직접 이 매크로, 그러니까 킹크랩 초기 형태의 킹크랩을 시연을 했고 그 자리 현장에 이제 와서 직접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지금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그리고 이제 2016년 10월 달에 그때부터 킹크랩을 가동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대선으로도 계속 이제 활동이 이어졌다라는 얘기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검경 수사 과정에서도 이게 과연 매크로 프로그램을 지난 대선 때도 활용했는가 안 했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은 했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드루킹의 얘기로만 이 서한으로만 이제 확인이 되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그 같이 경공모 회원 중에 이제 중요한 이 멤버죠. 그러니까 촛보라고 하는 인물의 USB 이 경찰에 이제 제출한 거에 보면 뭐 김경수 그 후보자 측에다가 후원금 제공한 것도 나오지만,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킹크랩을 활용했던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또 이번에 이제 그 법정 진술 과정에서 서유기라고 하는 또 다른 그 핵심 인물도 대선 때도 이미 이제 활동을 했다라고, 댓글 공작 활동을 했다라고 증언을 했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맞아 떨어져 들어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나온다는 거죠. 예, 예. 그런데다가 이게 이제 더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대목은 드루킹 측이 이제 본격적으로 폭로전에 나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 단순히 이게 폭로가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촛보라고 하는 인물의 그 USB처럼 그러니까 증거들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함께. 예. 네. 그래서 증언과 증거들이 이렇게 맞아 떨어져 가는 그런 측면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추가적으로 이 드루킹 측에서 김경수 그 후보자 측의 대응을 보고 좀 더 구체적인 물증을 내놓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되면 김경수 후보자 측은 상당히 곤혹스러워지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을 예. 거고요. 또 이번 또 옥중 서한에서 지금 말씀 안 하신 그 내용 중에 조금 더 보완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그 한 보좌관, 한모 보좌관이 이제 500만 원 받은 그건 이미 알려졌는데, 예. 그러니까 저쪽에서 먼저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모 보좌관 측에서 먼저 요구를 했고, 또 500만 원 이외에도 이제 자기네가 비누 선물을 했더니 그걸 뜯어보고 왜 이게 돈이 아니냐고 항의 전화를 3차례 했다. 예, 예. 이런 내용도 좀 들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마 전화 그 관련한 기록이나 이런 것도 음성 파일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정말 결정적인 그야말로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드루킹의 그 편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그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증거를 내놓으면서 폭로를 할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자, 김경수 의원 측에서는 지금 이게 정치적인 의도로 엮은 것이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단순히 그렇게 해서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예를 들면 뭐 한두 마디라든가 그런 언어가 아니라 이제 구체적인 사실들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거짓말이다, 이것이 다 네. 정치적 의도라고,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뭐 국가기관에서 판단할 문제겠습니다만은, 그러기에는 일반 여론으로 봤을 때는 정말 저랬나, 이런 식의 반응을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좀 이종원 평론가에서 말씀하셨지만 계속적인 후속타가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김경수 전 의원과 민주당 측에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케이스로 가기 때문에 예. 저는 어떻게 대응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구체적인 워딩이 나왔으니까 예. 마찬가지로 김경수 후보 쪽에서 그 구체적 워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박을 해야지 설득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하여튼 뭐 오늘 하루가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늘 협상하는 특검법 문제 국회에서 네. 이 부분에도 저는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예, 예. 네. 자,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야당의 특검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홍준표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글을 남겼는데요. 자, 어떤 글이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가 갈 곳은 경남도청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나의 지적이 사실로 드러났다. 과연 민주당의 특검을 회피할 명분이 있나라는 글을 남겼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특검법 어떻게 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은 이제 옥중 서한이 나옴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특검법을 받기에 더욱더 부담스러워졌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좀 사실은 이 협상이 지금 의외로 더욱더 난항을 좀 겪을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좀 여겨지고요. 예. 뭐 이런저런 이제 핑계를 대서 좀 더 일단은 연기를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가능하면 어떻게든 좀 안 받는 방향으로 좀 노력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일단 예측이 됩니다. 예. 네. 그렇게 자. 되면 제 생각엔 정부가 더 꼬일 거고요. 지금 여권 내에서도 빨리 이거 털고 가야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지금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꾸만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특검 수사로 옮겨서 정확하게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근데 최선책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부분에서도 다소 좀 수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받아서 이 문제를 빨리 일단락 짓는 것이 중요하지. 계속해서 이 문제가 분란이 일어난다는 내용이 나오면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김경수 의원은 어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기세 좋게 출발을 했는데요. 오늘 드루킹의 옥중서 시인이 보도가 되면서 오늘 특검법 협상이 좀 꼬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오늘 함께 처리하게 되는 것이 이제 추경안과 관련한 것인데요. 자, 여야가 이 추경안을 놓고도 역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특히 그 청년 고용 위기 또 산업 지역 고용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추경입니다. 예정된 대로 처리되어야 하고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사업 중 16개는 민주당 지방선거 공약으로 고스란히 들어가 있고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안 3조 9천억 원의 38%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네. 자, 3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추경안. 여기 이것을 놓고도 역시 삭감이냐 아니면은 그대로 유지해서 통과시키느냐. 여야가 또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죠.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야당 반응도 이제 나왔습니다만 야당 쪽에서는 이제 어떤 의혹을 가지고 있냐 하면 이게 결국 지방선거 맞춤형 그 추경안 아니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감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당연히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이걸 좀 쉽지 않은 거죠. 더군다나 만약에 여당이 정말로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또 정부의 이야기를 해서 추경안에 그런 사업들을 반영시킨 상황이라면 더욱더 그걸 또 물리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꽤 좀 이제 난항을 좀 겪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좀 되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민주평화당이 지난번에도 이제 14일 본회의 때 이제 그 캐스팅 보터 역할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이 추경안 관련해서도 일종의 캐스팅 보터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너무 심의 기간이 짧다. 이거 졸속 심사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제대로 심사하자. 바른미래당도 그러니까 아이고 맞다. 지금 이렇게 동조하고 나선 이런 그 상황인데요. 그 민주평화당은 아마 민주평화당대로 반영시키고 싶은 예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GM 관련한 군산 지역 그 지원 예산. 물론 이제 이번에 포함이 돼 있긴 합니다만 그 규모가 이제 좀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조금 다른 의견들을 좀 내고 있어서 이 추경안 심의 역시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추경안 심의가 지금처럼 이렇게 졸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좀 곤란하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평화당도 뭐 문제를 제기하긴 했습니다만 3조 9천억 원 상당한 규모의 예산인데 이게 너무 졸속 처리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은 여기저기서 있어요. 민주평화당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결국은 오늘이 5월 18일 5.18 광주 민주항쟁의 기념일인데 왜 하필 오늘 하느냐라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마 지금 GM 군산 공장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물론 이제 그것이 한 1조 원 가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산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창원의 이런 구조조정 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좀 군산에 대한 지원 금액이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추경에서 딸 수는 없겠죠. 다른 예산을 뭐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노회찬 원내대표가 들어갔잖아요. 같이 원내 고수단체를 만들어서. 근데 민평당 얘기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건 뭐 내부의 문제지만 그러면서 이제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호남에서 민주당하고 지금 대격돌을 하고 있는데 어떤 존재감 같은 것도 좀 부각시켜야 되느냐 아니냐 그런 정치적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야권에서 야당에서 지방선거를 얘기하는데 이 추경 예산은 뭐 6월 13일 전에 이게 쓰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전 정직하게 얘기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희정연설에서 이 응급 처방인 건 맞습니다. 현재 청년 실업률이 지금 체감 실업률까지 하면 20%를 호가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조 원의 이런 부분은 지금 이 구조 조정을 당한 아니면 이제 그 군산이라든가 울산 이쪽의 지원금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긴급하게 써야 될 돈이라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얘기하는 것이 국회 예산처에서 이미 40일 전에 제출된 안이기 때문에
각 당에서 관련 상임위 전문위원들이 이걸 심의했을 것이고 국회 예산처에서도 전문위원들이 이걸 심의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건 결국 정치적인 결단만 남은 상황인 것 같고요. 더 하나 중요한 것은 저는 오늘 이 추경과 특검이 같이 통과돼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 어려운 과정에서 합의한 거예요. 사당 원내대표가. 그런데 오늘 통과 안 되고 또 21일로 미룬다? 과연 그게 통과되겠냐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오늘 통과돼야 여야 같이 국회 파행을 막고 정말 그 국회의원 세비 반납 안 하고요. 정상화를 이루면서 지방선거 전에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안건들을 할 수가 있지. 또 이거를 정치 공세로 서간에 으르렁거리면서 안 한다. 그럼 국민들이 진짜 그러면 문호동부임금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 또 이게 합의될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뭐 밤늦게 밤 9시에 한다니까요. 거기 분명히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밤 본회의를 여는데, 자, 이 드루킹 특검법과 그다음에 추경 예산안을 동시 처리하는 것으로 일단 여야가 합의한 상태예요. 그렇지만 지금 뭐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추경안도 그렇고 또 드루킹 특검 법안도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동시에 통과가 되지 못하게 되면은 전국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 본회의는 연기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예 연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며칠은 아마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추경안 심사도 사실은 실제로 지금 별로 진행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아마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평화당이 이제 당초 얘기했던 게 21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21일 날 재시도할 가능성이 좀 없잖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활발하게 서로 이제 협상을 하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특검법이 그러니까 의외로 굉장히 걸림돌이 지금 되고 있어서 이게 지금 과연 어떻게 작동을 할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추경안도 시급하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가장 시급했던 게 그 의원 사직서 처리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큰 건은 일단 해결을 한 겁니다. 본인들 입장에서. 그래서 어쩌면 이걸 그냥 조금 더 그냥 미루는 방향으로 이 사안 것이 없다. 그렇게 지금 밀고 나갈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연기가 된다면은 사흘 뒤에 21일 날 다시 한번 또 본회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시도를 한번 해볼 것이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풀릴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이 5월 임시국회 같은 경우에도 의원 사직서건 하나 처리하고 끝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정책 부담이 상당히 따르는 건 맞습니다. 국민 여론이 의식이 되긴 하는데. 지금 정책이 실리 위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당들이 그렇게 지금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일단 예정은 오늘 밤에 본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와 관련한 문무일 검찰총장 등 수뇌부의 외압 의혹도 오늘 분수령을 맞게 됐습니다. 자, 이번 논란과 관련한 문무일 총장의 입장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장님, 약속과 달리 수사에 개입했던 수사단의 입장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권이 바르게 행사되도록 또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게 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 자문단 심의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원만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문 자문단 회의 오늘 이제 열리게 되는데 검찰과 관련한 전문 자문단 낯선 단어긴 한데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원래는 이제 검찰 수사위원회가 내부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사심의회가 있죠. 수사심의위원회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문무일 총장이 전문 자문단 구성을 얘기했단 말이죠. 검찰의 고위 간부들의 강원랜드에 대한 외압 문제 이 부분의 수사에서 기소 불기소 여부를 그러면은 전문 자문단을 구성해서 해라. 그래서 법률인 변호인 중심으로 외부에 있는 사람들 해라. 이게 결국 문제가 된 건데요.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 나오는 거는 왜 문무일 총장이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외부로 끌고 나갔냐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검찰총장인데 검찰 내부에 분명히 검찰 수사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는 그 수사단에서 예를 들면 이제 하여튼간에 그래도 전문 자문단의 학으로 수용을 했단 말이죠. 하여튼간에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다 얘기를 해야지 왜 보도자료를 뿌려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또 이제 안미영 검사도 물론 자기가 충정해서 얘기했겠지만은 변호인까지 대동해서 보도자료를 해드리겠단 말이죠. 이게 사실상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 국가 권력 기구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을 잡아야 될 검찰이 이 검찰총장과 일선 검사들 간에 이 소통도 안 되고 내부 질서도 잡히지 않고
총장은 이건 정당한 자기의 검찰 수사 지휘권의 발동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서 이쪽 또 검사들은 뭐 외압이 있었다 이런단 말이죠. 예. 이게 제가 보기에서는 이거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총장부터 일선 검사까지 이렇게 내부 질서도 안 잡히는데. 그래서 오늘 전문단 의견이 나오면 그것이 기소냐 불기소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라질 거라고 얘기하지만은 저는 어느 의견이 나와도 문무일 총장 리더십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검찰 내부를 이렇게 가져갈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문 자문단은 변호사와 또 교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7명으로 돼 있어요. 누가 누군지 지금 모르고 또 자문단 회의가 언제 시작되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깜깜이로 이렇게 가는 것도 좀 약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더 만약 제대로 할 것 같으면 투명하게 좀 갔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 이번에 이 자문단 구성 자체가 저는 굉장히 나쁜 선례를 만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를 결국 결정을 못하고 특히 검찰총장이 본인의 영이 안 먹히니까 결국은 외부에 지금 도우미를 요청한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부에서 서로 뭐 어찌됐건 좋게 이야기를 하던 아니면 명령을 이제 뭐 제대로 하다를 하든 해서 어찌됐건 영이 진행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했어야 저는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다 더 결정적인 대목은 뭐냐면 오늘 이제 의제가 살짝 바뀌긴 했으나 이 자문단에서 당초 이제 다루려고 했던 그 문제 자체가 권성동 법사위원장에 대한 그 영장을 이제 발부하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거를 구성하기로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구속 영장을 그러니까 영장 청구권을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게 검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본인들의 권한을 지금 내려놓고 외부에 지금 자문단에게 그거를 의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은. 더군다나 문무일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영장 청구권 전담하도록 지금 된 부분, 지금 개헌안에 지금 대통령 개헌안에서 이거 폐지하도록 지금 이제 내용이 돼 있을 때 본인이 직접 그에서 반대했단 말이에요. 이거 검찰이 그냥 전속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분이 스스로 이거를 그 밖에 이 자문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단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총장이 받아들였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 가장 결정적으로 처음에 원래 했던 동기가 되는 부분은 뺀 겁니다. 빼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이제 그 검사장급에서 있었던 이제 일만 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부분도 검찰 검찰 내부 사람들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이제까지 한 번이라도 검찰총장이 외부에 자문 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 검찰의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국민 여론을 잘 살펴가면서 그동안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이렇게 의뢰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는 이 자문단에서 결론을 못 내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무슨 판사들도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판사식의 이제 회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재판하는 식의. 물론 판사 출신도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사법부에서 판단 내리거나 또는 검찰에서 판단 내려야 될 부분들을 외부 전문가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저는 그 두루뭉실한 결론, 그러니까 결론 같지 않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하나마나한 지금 자문단 회의를 저는 결국은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검찰에서 초유의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어쨌든 오늘 자문단 회의에서 결정을 내릴 것이 반부패부장, 김우현 반부패부장에 대해서 이것을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검찰에서 수사 방향을 자문단에 일일이 물어가면서 할 것인지 이거는 다시 또 생각해봐야 할 문제 아닙니까?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검찰에서 자꾸만 내부에서 티격태격하지 말고 말이죠. 새롭게 검찰이 태어나겠다 그러는데 강원랜드 취업 비리 사건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냐라는 겁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불쾌하고 사회가 불균형을 서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아주 쳐다보기도 싫을 거예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은 저는 뭐 검찰이든 검사든 아니면 문무일 총장이든 거기에 뭐 고위 간부든 간에 이 사건 자체를 진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말이죠. 국회의원이건 간에 이런 식의 사건을 끌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 진짜 현재 검찰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검찰 내부의 고위 간부에 대한 처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게 드러난 거거든요, 실제로. 예. 그래서 저 법무부 장관 박상기 장관이 이건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하여튼 이 문제는 오늘 자문단회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을 하든 빨리 봉합을 짓고 이 강원랜드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하겠다는 것을 저는 문무일 총장이 저는 기자회견하고 국민 앞에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관 표명을 하고 그렇게 빨리 사태를 봉합해야지 이걸 자꾸만 내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들 하여튼 무진장 많이 나와요. 여기서 설이 굉장히 이 설 진압하다 보면은 국민들한테 더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 반배 부패부장이 오늘 이제 이 심의를 받게 될 그 반배 부패부장이 과연 이제 얼마나 직권을 남용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핵심은.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반배 부패부장이 이제 권성동 지금 법사위원장 보좌관에 대해서 이제 소환을 하려고 하니 그거 하지 말아라고 이제 전화를 이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공개한 내용도 그렇고 또 이 수사단에서 밝힌 내용도 그렇고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직전에 그런 명령을 그 반부패부장이 전화를 걸어서 내리기 전에 권성동 위원장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 그러니 결국 권성동 위원장이 얘기를 듣고 우리한테 외압 행사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이제 이게 근데 사실이 지금 어떤지 지금 누구도 몰라요. 서로 좀 주장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외부에서 오신 자문단들께서 이걸 어떻게 판정을 내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랑 판정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저라도 가서 판정을 못 내릴 것 같아요. 자, 이런 문제를 왜 이렇게 그 팩트를 제대로 체크를 해서 내부에서 하면 될 일을 외부에 이렇게 고민 덩어리를 갖다가 외부인들한테 지금 떠안겨서 외부인들이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마 자문단에 들어가신 분들도 굉장히 지금 고민스러우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결국은 이제 검찰 내부의 고위직 인사에 대한 기소 여부 또 사건 수사에 관련한 것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현재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강원랜드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자문단이 오늘 회의를 여는데요. 이 관련한 내용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종훈 정치평론가 또 유용화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